그 누구도 몰랐다. 세 나라의 운명이 이 작은 회의실에서 결정될 줄은.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이 말을 꺼낸 사람은 전 세계 3대 군사 강국 중 하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단 한 명의 한국인이 조용히 일어나 입을 열었죠. 2025년 겨울 전 세계는 눈치채지 못한 채 단 한 번의 대화로 아시아의 운명이 뒤바뀔 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뉴스에서 본 적 없고 어느 SNS에도 기록되지 않았으며 기록으로 남기기조차 두려웠던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끊고 전면 대결을 준비하던 그 일주일. 하지만 놀랍게도 이 치명적인 갈등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전략기획팀으로 오래 일해온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제 마음은 여전히 떨리고 동시에 한 편의 드라마를 다시 떠올리는 듯한 이상한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단순한 외교 일화나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봐야 했던 미국과 일본의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기적처럼 평화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몸소 현장에서 경험하고 가슴 깊이 새겨온 삶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외교관이셨고 매번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건들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저는 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어떤 힘이 싸움과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자라 결국 저는 외교부에 들어와 분쟁 예방과 평화 유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결코 책 속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실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외교 상황을 마주했던 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27일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부터 국제뉴스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의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외교 갈등과는 달랐습니다. 그 갈등은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보복 조치로 번지며 세계 시장과 안보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미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전략 문서가 수백 장 쌓여 있었고, 우리는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미국과 일본이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제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올라왔고, 화면에는 미일 갈등을 전하는 자막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우리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었죠. 그 순간 제가 속해 있는 전략기획팀 팀장님인 박성민 과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과장님은 평소에도 침착하고 신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목소리에 무언가 다른 기운이 있었습니다. 재훈 씨,
지금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졌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어. 일본 또한 반응 준비를 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급박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절제된 감정으로 현장을 관리하던 저 자신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중대한 역사적 분수령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우리가 직면했던 어떤 외교적 난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한 가지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이 갈등의 불씨를 어떻게 식힐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제가 평생을 바쳐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 일상에 무슨 영향을 줄까?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그날 아침을 통해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렁 내려앉는 심장 소리처럼 누구의 삶에도 스며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의 서두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사실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외교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는 전쟁이 눈앞에 닥칠 때 한 국가가 평화를 선택하기까지의 숨막히는 여정이며 그 선택이 세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 실화입니다. 그 순간은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교 담당자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9시 반쯤 외교부 청사 내 상황실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연습도 없이 맞이한 연극의 무대에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각국의 외신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세 분석 보고서들이 디지털 패널 위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동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고 저 또한 긴장감 속에서 등을 고추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민 과장님은 이미 도착해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바로 정리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본 정부의 내각회의 발언록과 미국 백악관이 오전 중 발표 예정인 성명서의 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독자적 군사 강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필요시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관계 단절이라는 표현을 외교적인 언어로 감싼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재훈 씨, 일본이 이대로 간다면 한미일 공조체제는 균열이 아니라 붕괴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아주 빠르고 정확한 판단뿐이야. 그리고 그 역할, 우리가 해야 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황실 안에 있는 누구도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감히 예측을 섣불리 꺼내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한미일 삼각 협력 구조는 수십 년간 동북아시아의 안보축이었고, 그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문서를 다시금 천천히 훑어보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반응은 단지 군사적 불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몇 달간 미국과의 주요 반도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황,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성 메시지를 담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경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은 일본에게 말없이 등을 돌리려는 게 아니라 일본을 국제사회 앞에 공개적으로 무릎 꿇리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진 외교 감각이 본능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외교로 풀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저는 박 과장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번 사안은 정상급 의사소통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 모두 내부 정치용 명분만 키울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무적 중재입니다. 박 과장님은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자. 대통령실에도 보고를 올려야겠지. 그날 오전 10시 20분. 외교부 상황실에서는 비상 프로토콜 A-7이 발동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중재국으로서 개입해야 하는 국제 분쟁 상황에서만 발동되는 절차입니다. 일반 언론에선 보도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상 중의 비상으로 통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전 세계가 보고 있지 않은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평화 회담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양국 중 어느 쪽이 먼저 한국의 개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정교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첫 번째 반응은 일본에서 먼저 왔습니다. 그날 오후 1시 30분쯤이었을 겁니다. 외교부 내 비상전략협의실에는 실무자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전화기 벨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일본 외교팀 실무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동료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그는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과장님,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 측 외교 경로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내각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공개 성명 전에 한국을 통한 비공식 소통 채널을 가동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문서들을 밀쳐두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먼저 문을 열었다는 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한국에게 조정자의 역할을 요구한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겉으론 자존심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론 상대의 손을 잡고 싶다는 무언의 신호였죠. 박 과장님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말없이 안경을 벗고 눈가를 문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군. 이럴 땐 판단보다 속도가 중요해. 정재훈 씨, 당신이 일본 측과의 채널을 열고 초기 분석 보고서도 같이 준비하게. 이번 역할 제대로 해줘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자리로 돌아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보고서의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미일 갈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 그날 저녁까지 저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정, 무역협정, 비공식 회담 자료를 모두 분석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심리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두 정상이 물러설 수 있을지 외교적 메시지 하나하나를 조율해 나갔죠. 보고서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미일 전략 충돌에 대한 한국의 조정 가능 시나리오 어안. 저는 이 보고서를 처음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로 올리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저는 제 평생 가장 간절한 문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상황을 보고받았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중재전략회의를 소집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몸을 뒤로 기대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겨우 발을 들여놓았을 뿐 이제부터는 진짜 양국 갈등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갈등의 가장 복잡한 지점에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 외무성의 고위 참사관인 하야카와 나오토였습니다. 그는 과거 제가 교토대 외교연수원에 파견 나갔을 때 교류가 있었던 인물로 꽤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 선생, 당신이 기억하는 일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는 제가 아직 존재한다면 이 사태를 멈출 수 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는 해가 뜨기 전부터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기가 유독 차가웠고 커피를 들고 회의실 앞에 앉아 있는 제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오전 8시 정각.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포함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대통령과 마주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눈빛이 매우 또렷하셨고 회의 시작과 동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갈등 중재가 아닌 전 세계가 지켜보는 외교의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넘어 앞으로 한반도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얼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운명의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숨을 들이켰고 곧 이어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자료 화면이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일본의 독자적 군사 노선과 자위대 확대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충돌된다는 점. 둘째, 기술 패권과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서의 이견이 경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양국 모두 국내 정치 상황상 양보가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제3자적 조정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현재로선 대한민국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 발표를 끝까지 조용히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정 과장.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정부는 한국형 중재안을 공식 추진합니다. 그 첫 번째 접점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의 채널을 열고 비공식 입장 타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대한민국 외교가 세계의 긴장 한복판에 공식적으로 뛰어들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외교부 미주국 담당자들과 함께 미국 측 외교 경로를 점검하고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의 정무관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 중 저와 과거 세미나를 통해 몇 차례 대면한 적 있던 미국 국무부 산하 아시아 전략국 부차관보 마이클 샤프먼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마이클은 평소에도 직설적이고 다소 공격적인 스타일이었기에 어떤 반응이 올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그에게서 예상 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재훈. 지금 상황이 정말 웃기게 돌아가고 있어. 하지만 당신네 정부가 진심이라면 나도 진지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단, 우리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중재안에 미국의 체면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열리긴 했지만 그 문틈은 정말로 좁고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재자라는 자리의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언어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언어와 심리, 그리고 인간의 자존심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확신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우리의 길은 분명히 있었고, 그 길은 지금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우리가 끼어들어도 되는 일인가? 그 질문들은 단순한 회의감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청와대 국가전략실에서 중재안 초안 작성을 위한 소규모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단 6명,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통령 외교특보단까지 포함된 가장 핵심적인 조율자들만 모인 비공식 외교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실내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지 서로 눈빛으로만 알아볼 수 있다는 특유의 긴장감과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중재안 A, B, C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어안은 동등한 협력 회복 선언, B안은 기술 협력과 군사 공동훈련 재개 조건부, C안은 공동 안보 선언의 국제기구 동참 유도. 회의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것은 결국 B안이라는 것을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태도 변화였고, 일본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체면 있는 수습이었습니다. 그 중간을 찾는 게 바로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하야카와 나오토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일본 외무성 내에서도 균형 감각 있는 실무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깊고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정 선생, 솔직히 말해요. 지금 일본 안에서도 목소리가 나뉘고 있어요. 미국과 완전히 각을 세우자는 강경파, 그리고 한국의 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실리파. 나는 정 선생이 예전처럼 진심으로 접근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가 진심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저는 비로소 이 싸움이 기술도 무기력도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저는 하야카와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한 비안은 미국에게는 미일 동맹 유지라는 외형을 주고 일본에게는 정책 조율을 통한 독자성 확보라는 내부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당신이 내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는 짧게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정 선생, 이번에도 결국 우리 둘이 또 미친 짓을 하는군요. 하지만 이 미친 짓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겠죠.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조한 겨울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수많은 이들의 싸움 위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 그렇게 중재안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첫 전선으로 나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재안 비안이 정부 내에서 최종 채택된 지 이틀 뒤, 서울 외교부 청사에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바삐 움직이는 인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새벽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패딩 안쪽에 정장을 입은 채로 출근했고 손에 든 종이컵 속 커피는 금세 미지근해졌습니다. 오전 6시 30분. 미국 측 정무라인과의 1차 비공식 영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 속에 나타난 얼굴은 다름 아닌 마이클 샤프먼이었고 그의 뒤에는 국무부 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 보좌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고 서류를 손에 든 채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 선생. 오늘은 정치가 아니라 현실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워싱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그는 말투는 거칠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뒤 곧바로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PPT 슬라이드에는 한국 제안 중재안 비안이 또렷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구체적인 협력 조건과 언론 발표 수위, 공동 기자회견 시나리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중간에 마이클의 뒤에 앉아있던 남성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국무부 동아시아국의 차석 부장관이었고 마이클보다 훨씬 더 신중한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정 과장.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일본이 이번 사태를 고의로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대통령께서는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한국을 통한 완충 전략을 선호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제안하신 이 중재안이 우리 대통령의 명분을 지켜줄 수 있는지 그 점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준비된 대답을 꺼냈습니다. 미국 대통령께 직접 전달될 자료는 단 3가지 핵심 문장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하나. 미일 동맹은 건재하다. 둘. 양국은 미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았다. 셋. 이번 갈등은 전략적 조정의 일부이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소됐다. 이 3문장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훼손하지 않으며 동시에 갈등 해소를 선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적 언어입니다. 말을 마친 뒤 마이클과 부장관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잠시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끝에 힘을 주며 화면을 바라봤고 그때 마이클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정 선생. 지금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 쪽은 당신들의 중재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문장을 곧바로 공식 루트를 통해 전달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드디어 천문이 열렸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숨을 고르며 상황실 밖 복도에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깥은 이제야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고 회색빛 하늘 사이로 해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찬 공기 속에서 제 손은 여전히 얼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야카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그의 목소리는 한층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정 선생, 오늘 도쿄에서 내각 회의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한국의 비안 구조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이 정식으로 발표되기 전까진 일본은 침묵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은 일본의 자존심이 여전히 걸려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재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양쪽 모두가 먼저 물러서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하야카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방식대로 해봐요. 정 선생, 내가 당신을 믿는 이유는 당신이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외교부 옥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선 전쟁을 막기 위한 이름 없는 싸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중재안 비안이 미국과 일본 양측으로부터 사실상 조건부 수용이라는 반응을 끌어낸 이후 문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진전된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이 깊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은 계속해서 일본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일본은 미국이 여론을 위해 일본만 희생시키려 한다는 강한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불신의 화살은 점차 우리에게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과장님, 미국 쪽이 오늘 아침 새벽 회의에서 중재안 문구 수정을 또 요청했습니다. 공동 안보 강화라는 표현 대신 미일 안보 구조 재조정이라는 문장을 넣으라고요. 이건 너무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외교부 전략기획실에서 제 업무를 도와주던 이수정 사무관이 피곤한 얼굴로 문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냉철하고 침착한 스타일이었는데 며칠 새 눈밑이 퀭해졌고 말투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중재안 하나를 두고 양국이 매일같이 문장을 고치고 순서를 바꾸고 뜻을 왜곡하려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수정을 요구한 내용을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일 안보 구조 재조정이라는 문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의 표시일 수 있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적 종속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에서도 동시에 수정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하야카와가 보낸 메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 선생, 미국 쪽이 기자회견에 기술 주권 협의체 문구를 넣으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일본에게는 절대 수용 불가능한 프레임입니다. 우리 자존심은 어디에 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순간 자리에 엎드려 잠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양측 모두가 한국을 통해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은 점점 중재가 아니라 판단에 가까운 외교 결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민 과장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며칠 새 수척해진 얼굴로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재훈 씨, 지금 우린 양쪽에서 동시에 당기고 있어.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다 터질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재안도 정재훈 씨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내 이름이 책임의 상징이자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땐 제가 책임을 뒤집어 써야 했죠. 과장님은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나는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정재훈이 아니면 이 일 못해. 미국도, 일본도 너에겐 문을 열었어.
지금은 너 혼자라도 중심을 잡아야 해.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한숨 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하게도 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외교관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미국과 일본의 중심에 들어가 보자.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자. 그날 밤 늦게 퇴근한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을 열어 지난 출장에서 받은 하야카와의 손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 선생, 정치는 국경을 넘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넘나듭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지금을 견딥니다. 저는 천천히 그 편지를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이튿날 오전, 저는 국방부 외교정책국의 동행을 받아 미국 대사관 내 비공식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중재안 실무 조율을 위한 양자 회담을 제안했고, 미일 양측은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지만 그 자리는 결코 평화로운 대화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어떤 단어 하나만 잘못 튀어나와도 폭발할 수 있는 언어로 싸우는 전장에 가까웠습니다. 오전 10시 20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마이클 샤프먼과 미국 국무부 소속 회담 실무관 셋,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하야카와 나오토와 방위청 파견 외교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제 심장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채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기류가 뭔가 기묘하게 뒤틀려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회의실 한복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고, 저는 그 정중앙에 서 있었죠. 처음 말을 꺼낸 건 하야카와였습니다. 그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정 선생,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건 당신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이 회담은 끝입니다. 바로 이어 마이클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도장은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린 당신네 정부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누구의 감정이 아닌 국가의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들릴지라도 지금은 명확히 해야겠죠. 두 사람의 말은 겉으로는 협조적인 듯 보였지만 실상은 양국 모두 서로를 향해 칼끝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나오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각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저는 압니다. 당신들의 눈앞에 놓인 문장은 단지 종이가 아니라 각자의 국민과 체면 그리고 수십 년간의 외교 축적 위에 놓인 무게입니다.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쉰 뒤 저는 천천히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정된 비안 초안. 기존 문장과 달리 안보 구조 재조정이라는 표현 대신 미일 전략적 협력의 미래 방향이라는 문구로 대체했습니다. 기술 주권 협의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대신 공동 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로 바꿨습니다. 마이클이 문서를 받아들었고 옆자리 보좌관이 고개를 숙여 빠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야카와 또한 문서를 펼쳐들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없이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결코 평화로운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몇 분의 침묵 후 마이클이 말을 꺼냈습니다. 전략적 협력의 미래 방향이라. 확실히 이 문장은 나를 뺐군요. 좋아요. 이건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기자회견은 삼국 공동이 아닌 한일 합의 후 미국의 후속 입장 표명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어 하야카와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동 기술 프레임워크. 이건 내부에서 저항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일본이 따르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이지만 분명히 두 강대국이 동시에 조금씩 물러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도장, 당신이 언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줄타기를 할 줄은 몰랐군요. 이런 걸 우린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야카와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정 선생,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넘지 못하지만 사람의 말은 정치를 넘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회의는 그날 오후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종종 날카로운 반박과 언쟁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실 안에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경계심 대신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복판에서 말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 신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체감했습니다. 실무자 간 회담이 끝나고 나서 모든 외교 채널이 한 박자 늦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측은 공식 입장 없이 중재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인 표현으로만 언론에 흘렸고 한국 정부는 이를 공식 발표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묘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국내 언론의 촉각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또 줄타기 외교. 미일 갈등 사이. 한국은 중립인가 개입인가? 정부. 미일 긴장 조정안 개입 사실상 인정.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TV, 라디오, 온라인 기사까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기사 제목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면 결과가 나와야 한다. 저는 외교부 출입 기자단의 질문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습니다. 보도 자료는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문구로 고정돼 있었고 브리핑실은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그날 저녁 외교부 내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성민 과장님은 평소와 다르게 서두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언론은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건 통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입니다. 정재훈 씨, 이번 건은 당신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면에 나서기 전에 준비할 게 많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목덜미를 문지르며 회의실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이수정 사무관이 잠깐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 과장님, 솔직히 겁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틀리면 그냥 욕먹는 게 아니라 국가 외교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걱정과 두려움, 동시에 묘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죠. 겁나니까 감정 섞지 말고 논리로 가야 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 겁이라는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중재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정상급 발표는 아직 아니다. 우선은 국제 무대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한 야당 의원이 미일 중재안 초안이 한국 외교부 실무진 주도로 작성됐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기자회견을 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언론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실무진이 주도한 미일 중재, 책임 있는 외교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정재훈, 외교부 전략기획팀의 실세, 한 실무자가 국제 외교판을 흔들다. 제 이름이 기사 제목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전화로 걱정했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목소리를 떨며 말하셨습니다. 재훈아, 너무 나서지 말아라. 세상이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아. 저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혼자 사는 오피스텔 작은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빠지면 다시는 한국이 이 판 위에 설 수 없다는 걸요. 이틀 전부터 외교부 청사 9층 비상기획조율실은 사실상 임시 전쟁지휘본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커피 대신 링거를 맞는 실무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한복판에 저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 정재훈 라인, 중재안 책임자로 각인되어 있었고 모든 보고는 제 책상 위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된 뒤 청와대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미국 국무부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 명의로 보내진 메시지에는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어지러질해졌습니다. 미국 주도 안보연합이라는 문구. 그건 곧 일본에게 완전한 종속을 요구하는 수사였고 그들의 국익은 물론 체면까지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도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야카와가 직접 전화해 왔습니다. 정 선생, 우리 쪽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발표문 초안에 U.S. 레드라는 문장을 넣으려 한다는군요. 그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일본은 이 협상에서 철수합니다. 하야카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단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화 버튼을 끊지 않은 채 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미국 측 마이클에게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퇴근 중이라며 차 안에서 통화에 응했습니다. 재훈, 난 내 입장을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여론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꼭 강조하길 원해. 이번 협상은 힘의 외교로 보이길 바라지. 타협이 외교로 보이길 원하지 않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그 한 문장 때문에 이 모든 협상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린 지난 한 달간 이 문장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표현을 만들었고 그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일본은 뒤돌아섭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논의해 볼게.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 넌 그 문장이 왜 없어야 하는지 확신을 만들어도. 그날 저녁, 저는 외교부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커튼도 치지 않은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퍼져 있었고 책상 위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측 협상팀이 수정해온 수십 개의 초안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이 한 문장, 이 단어 하나가 어떤 나라의 자존심을 흔들고 한 국민의 역사적 맥락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저는 손끝으로,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수정 사무관이 커피 2잔을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과장님, 저 솔직히 요즘 후회했어요. 이 일에 너무 깊이 들어온 게 아닌가, 왜 하필 우리가 해야 했을까? 저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다음 세대가 똑같은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았고,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밤 공기 속에서 이 싸움이 단지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균열은 가장 조용한 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발단은 일본 내각 내부의 익명 제보 기사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중재안. 미국의 이익만 대변한다. 처음엔 그냥 흔한 익명성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곧바로 도쿄 주요 신문사의 헤드라인이 되었고, 그날 저녁부터 일본 SNS에는 익숙한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변인이다. 자존심 없는 중재에 왜 우리가 끌려다녀야 하나. 한국은 중립이 아니다. 미국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날 밤, 하야카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어질수록 불길한 예감은 깊어졌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첫 마디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정 선생, 내각에서 갑자기 중재안 재검토 요구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입장 정리 회의가 열릴 겁니다. 지금처럼 한미주도 구조를 기본 프레임으로 두면 일본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신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부로부터 밀려나는 압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화기를 쥔 손만 덜덜 떨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지금까지 쌓아온 건데. 우리가 만든 이 구조가 무너지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몰라. 청와대 위기관리팀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외교안보실장이 직접 제 사무실로 내려와 말을 이었습니다. 정 과장, 일본 내부의 강경 보수파가 언론과 야당을 결집시키고 있어요. 이번 중재안을 굴욕 협상으로 프레임 짜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일본은 발표 직전에 철회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한국의 외교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상황을 중국과 위기 수준으로 격상했어요. 내일 오전 6시 대통령께서 직접 대책회에 주재하십니다.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와 체면, 그리고 자존심이 서로 엉켜 외교가 아니라 전쟁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책상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울었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언제부터 이런 균열이 시작됐던 걸까? 하야카와를 믿었던 건 결국 내 자만이었던 걸까?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 아래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가방 안에 있던 작은 손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몇 주 전 하야카와가 준 손편지 한 구절. 정 선생, 우리는 언젠가 그날을 위해 견뎌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야카와 정말 지금이 그날인가? 정말로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지금 후퇴한다면 저는 그 후유증이 훨씬 더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오늘 일본의 발표는 한국이 국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린 자부심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수화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쿄 하야카와 나오토.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 선생. 방금 총리실과 마지막 협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발표를 다시 미룹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의 없이 그 어떤 공식 발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지만 그 속에는 무너질 것 같았던 중재의 실마리가 아직 존재한다는 불꽃 같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만히 대답했습니다. 하야카와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믿고 함께 움직이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와대 회의실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 일본 현지 뉴스가 다시 뜨고 이번에는 아주 작은 문구가 화면 하단을 스쳤습니다. 일본 정부, 한국과 미국 간 최종 협의 전까지 발표 보류.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일본이 중재 발표를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다음 날 대한민국 외교부 내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달리 실무진의 표정은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전쟁 직전의 숨 고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중재안 발표 예정 시각은 11시 정각이었습니다. 발표 장소는 서울 프레스센터 1층 기자회견장.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붐비고 있었고 카메라 조명과 붉은 마이크 끝들이 기계처럼 차갑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전장 한가운데 진입하는 병사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대통령 특별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곧 있으면 한국 정부가 미일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 이라는 멘트를 흘렸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기자들의 질문이 순식간에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내놓으려 하는가? 미국과 일본 모두 만족하는 발표가 가능한가?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손상되지 않을 것인가? 제 심장은 그 소음 속에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표가 곧 시작될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국가안보실 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 과장, 준비됐나? 미국과 일본 양측에서 마지막 문구 수정을 요구해 왔어. 지금 이 발표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국제적 비전과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갈릴 수 있다. 그 한마디는 더 이상 외교적 책임감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결단의 순간임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머릿속에서 수십 번 검토한 중재문 발표문을 꺼냈습니다. 그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일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존중하며 양국이 함께 미래 안보와 평화 협정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공동의 입장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 문구는 미국 주도라는 문장은 배제하면서도 미국이 요구한 전략 협력의 의미를 담아낸 표현이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우려했던 일방적 종속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 말은 곧 양측 모두의 체면을 세우면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절묘한 조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표 직전 미국 대사관에서 숨겨진 조건이 다시 날아온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문에 반드시 미국과 일본의 공동주도 안보체계 라는 표현을 넣어야만 미국 정부가 최종 동의할 수 있다. 미국 측이 받은 최종 요청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외무성에서는 한국 발표문에 한국이 모든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일본은 어떠한 공식 대응도 하지 않겠다. 라는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두 조건은 서로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주도 안보 체계와 한국의 조정 역할은 서로 대비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공식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5분. 그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가의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미국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중재 역할을 전면에 내세워 일본의 조건을 택할 것인가. 제 손은 떨리고 숨은 가빠왔습니다. 카메라 불빛 너머로는 준비된 세계 언론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평화가 명예를 이기게 해야 한다. 그날, 저는 천천히 발표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중재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문장으로 발표한다. 그 문장은 미국의 구조적 명예를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든 문장에는 세 나라가 함께 미래를 설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세계가 기대하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끝난 뒤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는 어느 때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제가 발표했던 문구가 되풀이되었지만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돌발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신속하게 기록해야만 하는 역사처럼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 앞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세계와 공유한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 울림은 과학적 분석이나 전략적 이해보다도 더 깊고 더 인간적인 감정으로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은 머리를 들지 못한 채 각자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단지 외교적 문장 이상이에요. 한국이 세계 평화의 새로운 언어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날 가장 크게 기억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외교적 분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외교부로 돌아와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뉴스 클립과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주요 신문사들은 한국이 세계 평화를 위한 중재자로 나섰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일본 신문조차도 한국 발표문이 일본과 미국의 갈등을 평화적인 방향으로 풀어냈다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 자리에 서 있었구나. 저는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한 명의 외교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내가 한 문장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는 사실이 제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외교부에서는 발표 직후 긴급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국방부 차관, 여러 실무진이 모였고 모두들 조용히 발표문의 의미와 이후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수정 사무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과장님, 세계 뉴스들을 보니까 외국 사람들 반응이 정말 달라요. 전에는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평화를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건 슬픔이나 기쁨과는 다른 어떤 아득한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제가 수없이 되새겼던 어린 시절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어떤 힘이 싸움과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수년이 지나 결코 쉽게 답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해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작성했던 수많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초안, 수정안, 그리고 마지막 발표문까지 하나하나를 넘겨보며 그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펼쳐졌던 고민과 번민, 설득과 절망, 희망과 결단의 여정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하야카와 나오토가 준 손편지가 있습니다. 정 선생, 우리는 언젠가 그날을 위해 견뎌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장은 그날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할 때보다도 더 강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정말로 그날을 위해 견뎌냈다고. 그날 이후 세계 각국의 외교적 흐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마련된 미일 전략적 평화 선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새로운 평화의 언어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언어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사람을 이어줄 것인가? 그 물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언어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제가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세계 각국의 뉴스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BBC, CNN, 로이터, AFP와 같은 국제 뉴스는 물론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 브라질 등 수많은 외신에서도 한국 정부의 중재 발표를 주요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최대의 긴장을 평화적으로 완화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새로운 외교 모델. 한국의 중재 선언이 국제사회에 희망의 신호를 보냈다. 수많은 기사들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감정 없이 읽히는 단어들 가운데에서도 희망이라는 단어만은 이상하게 자주 보였습니다. 그 단어는 마치 이 갈등 국면을 견뎌낸 사람들의 숨소리처럼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중재안은 단순한 문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 간의 존중과 이해, 그리고 갈등을 웃음으로 바꾸려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 전략도 경제적 타협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언어였습니다. 한편 발표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 지인, 가족들, 그리고 외교부 동료들의 문자와 전화, 그리고 SNS를 통해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들까지. 정 과장님, 당신의 발표는 우리 가족 저녁 식탁의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평화의 언어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전쟁이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쌓일수록 제 심장은 가만히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느끼면서도 그 일의 중심에 제가 서 있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한 중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재훈 씨, 저는 학교에서 발표 내용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세계가 싸우는 대신 한국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커서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한 줄은 말보다 더 묵직하게 제 가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문장은 제가 단지 외교관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쓴 언어였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은 발표 이후 국제회담의 중심으로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G20, 유엔 총회, 아세안 관련 회의, 각종 안보 회담에서 한국의 중재 사례는 평화와 협력의 본보기로 소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공식 성명과 후속 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외교적 성공을 넘어 국제사회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저는 다시 외교부 산하 조용한 개인 집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낮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로 오늘 해야 할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사무관이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국제협력 관련 보고서 초안이 왔습니다. 이번엔 중재가 아니라 평화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외교가 단지 문서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수정 사무관이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 과장님, 이제 좀 쉬실 시간은 있겠죠? 저는 커피잔을 살짝 들어 햇빛 속으로 비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다음엔 어떤 언어로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을까를. 그 말은 제가 처음 외교부에 입사했을 때 품었던 질문과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기 위해 어떤 언어를 만들어낼 것인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할 작지만 무한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발표 이후에도 외교부 업무는 결코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국제회담 일정, 후속 협력 문서 검토,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의 메시지 조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쌓이는 보고서와 문서들 속에서 제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바쁜 시간 속에서 하루는 일찍 퇴근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문득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죠. 한참 동안 지하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 제 오피스텔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제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지낸 듯한 모습으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 먼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어휴, 너 또 일찍 왔구나. 요즘 참 바쁘다면서.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바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찍 왔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그럼 이리 와서 좀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 불빛이 은은히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이제까지의 여정과 그 여정이 남긴 흔적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마음을 잇는 언어를 만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그 언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수많은 질문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건
세계 곳곳에서 날아온 수많은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는 감사의 말이었고 또 어떤 메시지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질문하셨습니다. 재훈아, 너 요즘 계속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 저는 찻잔 위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 혹시 누군가에게는 작은 울림이 되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 울림이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기를.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늘 응원할 거란다. 내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사람들을 이어주려 한 마음이 언젠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 말에 저는 가슴속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잠이 들지 못한 채 지난 여정의 순간들을 되짚었습니다. 처음 외교부에 입사했을 때 어린 시절 아버지와 나누었던 작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나는 평생 그 질문을 안고 살아왔고 그 질문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 앞에서 조금은 답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언어는 반드시 울림이 된다. 그것이 제가 발표문에 담았던 핵심이었고 전 세계에서 울림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집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여전히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한 학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재훈 과장님이신가요? 그 학생은 발표 후 보내온 메시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설렘과 그날 발표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말하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평화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퍼져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작은 언어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오늘도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줄까? 그 질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언어가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할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